예, 감사합니다. 작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타계한 지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 어느 모 기관에서 레오나르도에 관해서 4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EBS에서 녹음해서 방영하기도 했고, 그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4번이나 강의할 정도로 이분은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오나르도는 참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빈치에서 태어난, 빈치라고 그러면 이제 피렌체에서 한 32km 떨어진, 오늘날은 로마에 편입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밤나무골 만석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가롯 유다라든가 막달렌 마리아라든가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좀 흔할 경우 동네 이름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부르곤 했거든요. 이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레스트 네임이 되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 됐죠.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452년 레오나르도가 태어났는데 구텐베르크가 출판사를 연 해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종이 12살에 즉위한 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 5개 공화국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되고,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그리고 피렌체, 이 5공화국 중에서 피렌체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그래서 피렌체 화폐 플로린이라는 화폐는 금화된, 나중에 유럽에서 화폐 명사가 돼서 뭐 네덜란드 플로린, 벨기에 플로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쪽으로 영향을 준 공화국이었고요. 잘 아신 대로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죠. 코시모가 죽고, 그 다음에 피에로가 집권할 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초 뭐 등등, 그 시기에 이제 레오나르도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가,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의 처럼 피렌체와 견줄 만한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고, 또 부가 있었기 때문에 무다도 발전해서, 아마 베네치아 화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렌체 화파하고 견줄 만한, 문화적으로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두 공화국이 대표적인 공화국이었고요. 공화국이 레오나르도가 태어날 당시에 별로 충돌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코시모 메디치가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레오나르도가 태어나서 약 40년 동안 굉장히 평온을 유지하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오나르도가 40세 될 때까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 속에서 이 양반이 활동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이 이제 스페인이나 특히 프랑스, 뭐 샤를 8세라든가 이런 루이 2세라든가 12세라든가 침공을 하는데, 침공하는 이유는 옛날에 프랑스의 공주가 이 공화국의 통치자하고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할머니의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종속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격변 속에서 레오나르도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 세르 피에로가 결혼하기 전에,
세르 피에로가 그 공증인인데 피렌체에서 공증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이제 빈치에 이렇게 밭이 있어서 메밀, 밀, 올리브 이런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큰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다시 말해서 빈치에는 부자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피렌체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휴가 때는 빈치로 와서 그 자기 그 농토에 고용된 농사꾼의 딸 카타리나를 건드려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1452년 4월 달에 레오나르도가 태어나요. 태어난 그 해에 그 레오나르도의 생모는 22살이었어요. 그 피에로는 16살 먹은 그 구두를 만드는 장인 부르주아의 딸 22살 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피에로는 모든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그 엄마 생모한테서 1년 6개월을 젖을 뗄 때까지 살아요. 엄마 집에 가서. 그러다가 그 카타리나가 1년 반 후에 젖을 뗄 무렵쯤에 바로 이웃에 있는 안토니오라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한테 결혼을 해요. 그래서 금방 또 애를 낳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하고 비교하면 참 재미있죠. 미켈란젤로 외할머니는 메디치 가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좋은 교육을 받은 거에 비해서 레오나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데서 18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5,0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남겼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고 글을 잘 못 썼다는 거는 읽는데도 좀 어려웠겠죠. 다만 이 사람의 그 타고난 천재성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교육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사생아는 유럽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좀 관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생아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글을 18세에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좀 잘 나가는 공주인이었어요. 도라는 이름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 보시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공주인으로 나오고,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그 화가라기보다 그 당시에 그 공방이라는 거는 베로키오가 이제 베로키오 밑에 가서 도제 생활을 하잖아요. 레오나르도가. 그 베로키오하고 피에로하고 약간 거래가 있었어요. 뭐 주문을 받기도 하고 베로키오가. 그렇기 때문에 베로키오한테 데려가서 내 아들인데 도제로 넣겠다 해서 이제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죠. 그때가 18세, 1470년입니다. 그래, 베로키오에 들어갔는데 그 베로키오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조형물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뭐든지 주문하면 해냈어요. 뭐 공예품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오늘날 우리는 그 직업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만, 베로가 주로 조각을 제작했지만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가 화가지만은 도시하고 또 조형물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디자인하고 낙하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맨 그러죠. 달한 다방면을 다 펼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18세에 그 베로키오 밑에 가서 도제 생활을 했는데, 보통 도제 생활을 하면 스승의 그림 그릴 그 물감 개해준다든가
뭐 미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수년 동안 한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기술을 배워서 독립할 때까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18살에 들어가서 20살 때 마스터가 돼요. 마에스트로가 돼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죠. 피렌체도 그렇고 베네치아도 그렇고 어떤 연줄이 없으면은 재능이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미켈란젤로처럼 연줄이 단단하면 바티칸이나 이런 초청받아서 큰 프로젝트를 딸 수 있지만 이렇게 연줄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눈치를 봐야지만 되고 메디치 가문에서 다시 말해서 로마에서 바티칸이나 화가 5명을 보여달라. 치가 통치자가 너 5명 그거 끼질 못하면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이제 전혀 이렇게 메디치가의 눈에 안 들어서 다시 말해서 그 통치자는 미술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그 진가를 레오나르도 진가를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매우 하더라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공방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수들 월급도 줘야죠? 보통 레오나르도는 뭐 2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대개 그 작품은 누가 주문하겠어요? 제일 큰 작품은 바티칸에서 나오겠죠? 시스티나 예배당을 뭐 한다든가, 뭐 율리우스 2세의 뭐 무덤을 만든다든가, 이건 돈이 엄청 쏟아지는. 그때 미켈란젤로는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하지만 나머지는 조그만 교회나 성당, 수도원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니 나중에 우리가 감상하겠지만 모나리자처럼 상인 계급에서도 주문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그 작품은 수도원이나 이런 교회에서 오는데 작은 수도원, 작은 교회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돈으로 못 받고 어떤 데 곡물로도 받고 땅으로도 받고 또 열심히 하라고 포도주도 한 통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에 마스터가 됐다 하더라도 14 베로큐오의 조수 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일이 넘치거든. 넘치고 오늘날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주로 모던 아트인데 모던 아트 쪽에서는 앤디 월이나 바스키아가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은 르네상스 때는 그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일부분은 제자가 그래요. 물론 그 스승의 이름으로다가 돈이 오고 이 사람은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그래서 13년 동안 베로큐오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가 나도 외에 아까 얘기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또 페루지노, 뭐 기를란다요 등등. 근데 보통 세 사람을 꼽죠. 라파엘로하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는 레오나르도보다 23살이 연하예요. 그리고 보티첼리는 그냥 한 6, 7살 보티첼리가 많아요. 같은 경우는 31살이나 어려요. 근데 라파엘로는 37살에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는 67세까지 살았고 미켈란젤로는 거의 90살까지 수를 누렸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하고 미켈란젤로하고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를 대표할 만한 이 세 사람을 우위를 가른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파엘로는 거의 레오나르도를 스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라파엘로의 유명한 작품 아테네 학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대한 그 학파를 그리면서 중앙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는 아테네 학당이죠. 거기에 플라톤의 모습이 바로 레오나르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작품을 많이 모사도 했지만 어떤 그 리스펙트한 게 있네. 그릴 때 이분을 모아서 그렸기 때문에 라파엘로는 또 약간 후세 사람이고, 그래서 레오나르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를 대한 적이라고 좀 남아 있어요. 거나 그 일화라든 거는 조르주 바살이라고 그 예술가 열전, 최초의 예술가 미술사를 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바살이가 전한 내용의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를 이렇게 놓고 누가 더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쳤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미켈란젤로,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을 했고, 시스티나 예배당 가보셨으면 알지만 그 천장화라든가 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또 그 20대 26살 때인가요? 그 피에타 대리석으로 만든 그 바티칸 들어가면 그 1층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단지 미술에서 누가 더 영향을 끼쳤냐 하면 미켈란젤로지만, 우리가 이탈리아 문명, 르네상스 미술만을 포함하지 않고 전체 에서 끼침을 따진다면 또 레오나르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부학을 통해서 신경근색이라든가 완전히 생리학자와 같은 태도도 보였고, 또 피렌체에서 푸대접 받으면서 예술가로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의 그 스포르차가,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집권할 때거든요. 그리고 막 바로 전이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내가 저기 가서 무기 산업이 조금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겠다 싶어서 밀라노. 그리고 또 뭐 다 아시는 대로 본인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누굴 시켜서 실험하다 실패는 했지만, 보고 관찰한 그 비행하는 물체, 그리고 또 대포 만들고, 또 그 하수관이 잘못되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도시 지역을 위아래로 낮춰서 도시 기획도, 또 조형물도 손대고, 물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그 활동을 놓고 본다면은 르네상스의 문명에 가장 영향을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 레오나르도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잘 이렇게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건 오늘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승용차.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고, 이제 레오나르도는 고급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럼 오늘날 치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입은 없어도 옷을 그 당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레오나르도나 미켈란젤로나 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일은 없고 주로 남자들하고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동성 애인이 있죠. 두 사람 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쾌활하게 살려고 했고 그런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신분은 낮은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밀라노로 가서 상류층으로 들어가요. 진입을 해요. 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타의 루트라는 악기가 있어요. 13 현악기. 그걸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밀라노에서 예를 들면 통치자가 사신을 보내면 메디치가 통치자가 레오나르도는 분명히 예술가인데 네가 음악을 연주하라 그래. 그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디치가의 통치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음악가야. 예술가로 본 건 아니죠. 이런 정도로 너무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레오나르도의 정체성에 통치자나 그 피렌체 사람들 볼 때는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이 사람을 뭐로 규정해야 될지. 한 가지만 하면 예술가로 규정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이 이랬으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태어나길 상류층에서 태어났는데 인간들을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스스로 상류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주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거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오나르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리우스 2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죄권을 팔아서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켈란젤로는 공모자죠. 캐톨릭을 부패하게 만든 공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미켈란젤로는 물질을 하찮게 여겼어요. 계속 정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거죠. 대리석을 보면은 그 질을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미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을 하죠. 화가가 이제 너무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하얀 캔버스 앞에 딱 서는데 자기가 그릴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색을 칠한다고 칠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에 덮인 먼지를 붓으로 터는 거예요. 조르주 브라크 같은 사람은 말년에 이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미 그릴 그림이 눈에 보이고 그를 붓으로 터는 먼지를 털어서 드러내게 하는 행위야말로 얼마나 지루한 미쟁이가 벽돌 쌓는 노동하고 다를 바가 없죠. 거기는 익사이트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켈란젤로는 물질은 가볍게 여기고 정신을 자꾸 추구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한 작품에 불만이 있어. 이래도 또 미완성.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성에 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사람이 어둡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사생활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소네트라고 많은 시를 남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를 찬미하고
그런 문학적인 재능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레오나르도는 5,000페이지 글을 썼다 그랬죠. 그냥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성적이라 그러면은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외성적이고 발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킥킥거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하나는 과학을 신봉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도시도 개혁하고 가옥도 좀 더 개량하고 다리도 만들고 심지어는 수로까지 장마가 많이 지니까 수로를 다시 만드는 이런 인간의 문화에 기여하는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해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작은 세계, 자기가 만든 그 어떤 정신세계에 그냥 스스로 갇혀서 암울하게 어둡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대충 비교 이렇게 해갖고 작품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21살 때 레오나르도가 이제 고향에 빈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베로키아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게 그냥 풍경이죠.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 때부터 이미 풍경화가 하나의 장르가 돼서 그냥 이거 풍경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풍경은 어떤 그림의 배경이지 그 자체가 완성된 그림으로 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이 풍경화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풍경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여기 이제 아노르 강이 흐르고 자기가 살던 이 풍경인데, 이런 풍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세히 이제 머릿속에 입력했다가, 이 다음에 모나리자라든가 동굴의 성모를 보시면 그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던 고향의 모습, 마크 샤갈이 파리에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자기 고향의 풍경을 넣듯이 이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모나리자나 성모상을 그릴 때 배경으로 써요. 이걸 배경으로 쓰다 보니까 그림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죠? 공간이 생기죠? 배경을 평평하게 하고 사람만 그리면 평평하죠? 2차원. 근데 배경을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 그려놓고 앞에다 사람을 그리니까 깊이감이 생기죠.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작품의 특징이에요. 아까 그림 그린 뒤에 풍경과 남자 누드, 레오나르도는 이제 남자 누드는 많이 그려요. 여자 누드는 그린 적이 없어. 단지 여자의 생식기라든가 그거는 해부하면서 어떤 질병이나 인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린 적은 있지만 여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자기가 안토니오 집에서 잘 지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안토니오는 누구냐면 자기 의붓아버지, 자기 생모가 아까 안토니오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그럼 고향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는 피렌체에 있고,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 삼촌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삼촌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난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딸을 넷을 낳고 그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하고 놀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죽잖아요. 레오나르도가 죽을 때 자기 유산을 또 이복 동생에게 좀 남겨. 그러니까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레오나르도를 분석한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모성애가 결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 억압,
모성애를 받지 못한 이런 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집요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뭐 그건 또 정신 분석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과연 레오나르도를 제대로 조명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정도 이제 레오나르도가 유명한 인물이니까 프로이드도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이런 그 옷에 주름 잡힌 거, 그러니까 도제 생활을 하면서 화가가 되려면은 이런 걸 많이 그려야 돼요. 이거는, 이 전통은 프랑스에서도 신고전주의라고 있어요. 1800년부터 낭만주의하고 신고전주의가 이게 같이 출발하는데, 베토벤 보면은 고전주의 음악도 있고 낭만주의 음악도 있잖아요. 또 자크 루이 다비드 보면은 고전주의 작품도 있고 낭만주의 작품도 있고. 그 끊임없이 드로잉을 하고 하는데 옷의 주름, 이제 물론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주름을 많이 습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가 나폴레옹 그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야. 자기 그 황제지만은 3분의 1을 전쟁터에서 누비고 다녔는데 딱 2시간 서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려? 그 다비드는 2시간 동안 얼굴만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폴레옹 옷을 빌려다가 그리면 되니까. 그럼 거기다 이렇게 삽입하면 되죠. 그래서 옷은 이게 습작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솜씨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제 그 모자 관계, 아까도 그 성모자라든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자화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분석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작품 나오면 얘기했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 레오나르도의 회화로는 이거예요. 시와 동격이다. 시와 동격이다. 그래서 결코 회화가 문학의 아래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밑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뭐 이런, 여기도 귀에다 나팔을 부는 이런 그 인간의 그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회화 예찬론을 펴요. 이제 물론 이거 드로잉이고,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렇게 인체 이런 건 다리가 이건 말 같죠, 꼬리. 그래, 그 당시 시신을 해배해도 되느냐? 종교적으로 바티칸에서 그러면 그걸 허락을 했느냐? 허락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통 묵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한 40여 구 그 시신을 해부했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인체의 구성을 알기 위해서 해부를 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네부터 남자 여자 골고루 해부한 그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해본 게 아니라 어떤 질병, 누가 이렇게 죽었다는데 죽은 요인이 뭔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해부를 해요. 요거는 이제 베로큐오가 그린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 이제 근대, 모던이라는 말이 뭐 모데르나 이게 벌써 르네상스 때 근대란 말이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로는데 약간 중세적인 요소는 이런 거겠죠.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한다든가, 이게 도상학적으로, 거기 할로, 후광, 이런 거는
지금 근대로 들어왔지만은 중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베로큐어 작품인데. 근데 이제 베로큐어가 그 뛰어난 화가였어요.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물에 발이 들어간, 그러니까 물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이 물을 묘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세례를 그릴 때 맨 땅에서 하던 걸 그려. 물을 묘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세례라는 거는 강물이든지 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베로큐어의 솜씨가 대단했고, 또 여기 인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해부학적인, 다시 말해서 인체 구조를 잘 아는 이게 비례가 맞는 인체란 말이죠. 이런 거는 아마 그 레온 다빈치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베로큐어한테서. 근데 여기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 뭐예요? 아시는 분? 여기 오른쪽 요 천사가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예요. 요 천사는 여기서 천사 병은 다 베로큐어가 그린 거고, 스승이 그리는데 이제 이게 참됐는데, 그러면 요 천사가 특별히 요거보다 더 잘 그렸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잘 그렸으니까.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천사는 몸을 앞으로 하고 몸을 약간 3분의 1을 이쪽으로 틀었어. 관람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제스처. 그러니까 이게 몸을, 이게 그림이 편편해질 법한 데서 몸을 앞으로 하고 약간 몸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공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 입체적인 감이 여기 생긴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베로큐어가 레오나가 이거 그린 걸 보고서는 난 앞으로 그림을 안 그리겠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했냐면 바사리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바사리가 그 증언을 잘못하지 않았다면은 스승도 이 제자의 그림에 놀랄 정도로 대단한, 요거 이제 확대한 건데,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거고, 요거 베로큐어가 그린 거고. 이게 21살 때 그린 거예요? 아니, 23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데, 지금 20대 초반에 아직도 그 베로큐어 스타일의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 팔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보다는 이렇게 팔이 조금 길어졌어. 그 손가락 놀림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데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요건 좀 잘 그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눈여겨보는 거는 천사의 날개를, 물론 이제 새를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의 날개를 보고, 마치 그 새 날개를 자연스럽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죠. 레오나르도 그린 거. 그리고 요거의 인체 팔, 그리기 위해서 들은 건데, 다른 작가들의 그 당시에 천사를 그린 요 날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건 참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다가 날 갖다 붙인 것 같은. 근데 아까 레오나르도는 약간 몸에서 뭐가 자라서 나와가지고 날개가 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봤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초상화인데, 이게 좀 어색하게 된 게, 요 밑에가 한 7cm 가량이 잘려 나갔고,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의 초상화는 보통 그 전에 화가들이 가슴까지만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레오나르도는 더 조금 밑에까지 그려요. 모나리자 그림 보듯이. 그래서 이 그림이 초상화를 그렸지만은 마치 다음에 그릴 모나리자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초상화예요. 이게 그 지네브라 데 벤치의 초상화라는 제목인데 23살 또는 2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아까 그 베로큐어 그림에서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걸 오늘날은 이제 그 엑스레이로
물감을 이렇게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밑그림 같은 걸. 이걸 그릴 당시 이탈리아에서 템페라라는, 그러니까 물감을 물에 개서 또는 계란 흰자 위에 개서 프레스코라 그러면 벽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고, 또 캔버스나 패널에다가 템페라라고 그러죠. 물감을 빻은 거를 계란 흰자나 물에 개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유체, 오일 페인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감을 오일에 개은 거는 유럽에서 그 아이크라는 그 1470년대 이때 베로키오 이게 그 비법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일에 이렇게 개서,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오일에 개서 바르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물감을 딴 거하고 섞어 쓰기도 좋고, 단점은 천천히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림 도중에 잘못됐으면 또 바꿀 수가 있어. 딴 색을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을 쓰면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아까 그 베로키오 그림에서 천사 그린 레오나르도 그림을 나중에 엑스레이 이렇게 투실해서 봤더니, 베로키오 그림은 템페라로 썼기 때문에 릴리프를 했는 거 약간 두툼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감을 격지격지 덮어서 이렇게 보면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약간 도드라지는 거를 우리가 릴리프라고 그러잖아요. 베로키오 그림은 그렇게 그린 게 보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엑스레이 투세했더니 유체로 그렸기 때문에 엷은 색을 칠하면서 조금씩 밝은,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고 밑에가 맑고 밑그림이 보일 정도로 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레오나르도가 오일 페인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미술에서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물감을 튜브에 넣게 되면서부터 야외 화가들이 이제를 등에 지고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케치만 하고 들어와서 그려야 됐는데, 나중에 이제 튜브에 19세기 중반에 가면 우리 치약처럼 이렇게 담아서 튜브에다 넣고 쓰게 되면서부터는 실제를 보고 직접 그리는 그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미국에 있는 유일한 레오나르도의 그림이에요. 1867년에 100만 불 주고 이거를 미국에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있는 유일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한 레오나르도의 그 초상화에는 항상 배경에 이렇게 풍경이 들어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림이 편편해지겠죠.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입체감이 생겨요. 이 당시에는 입체주의적으로 보는 게 신형이에요.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은 회화는 다시 평면성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모던 아트의 특징은 평면. 왜 화면 자체가 2차원인데 왜 억지로 3차원으로 보이게 그리느냐?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다. 2차원으로 보여야 된다 해서 이제 입체적인 거를 일부러 무시하는 게 이제 모던 아트의 특징인데, 이는 잘 그렸다는 생각이 안 들죠? 이거는 레오나르도가 원래 패널에 그렸는데 오리지널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이걸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솜씨가 좀 결여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림으로선 좀 원래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약간
머리 뭐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그 이탈리아 문맹자가 한 95%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단화나 교회다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수도이나 교회 가면 이제 그림을 화가들에다 그리는데,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주문을 안 하죠. 그냥 성스럽게 아기 예수 성스럽게. 그러나 이제 레오나르도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런 전통적인 도상적인 마리아가 위험을 부린다든가 아기 예수가 뭐 특출한 아기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모성, 어머니와 아들의 그 모성, 이런 앞으로도 볼 몇 점도 마찬가지지만 레오나르도의 특징은 교회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인 아트라고 그럴 때 아트 포 아트, 그러니까는 순수 미술이라, 요즘은 이제 순수 미술한 말 쓰면은 저 사람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는 순전히 회화를 목적으로 회화를 그려야지 그게 순수 미술이에요. 어떤 그 도상이나 어떤 강요된 어떤 형식을 취해야지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순수 미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근대, 르네상스 근대의 특징은 미켈란젤로에게도 나타나지만은 레오나르도같이 순수 미술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 전통을 무시하고, 예술이란 궁극적으로 표현이거든요. 익스프레션. 예술가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예로부터 어떻게 그 사고가 내려왔냐는 그 답습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이제 그 습작. 그래서 이런 모성애를 자신이 결여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성모자를 그릴 때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그렸다는 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게 성모자.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과거에 이렇게 그린 동방박사에 그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딴 사람 그림, 요거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여기 이제 도상적인 동방박사의 경배예요. 구유에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이게 도대체가 떠들썩하지만은 그렇다고 성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상적으로 그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3명인데 3명 중에 하나가 그 흑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흑인이 빠지고 백인 2사람만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성모자에게 다가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말을 타고 막 사람을 죽여, 이런 장면이, 이게 교회가 원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레오나르도가 표현하려는 건 뭐냐면, 고대 세계의 고대 혼돈된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고대를 여기다 넣음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걸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의 그 감각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용맹한 거죠. 당시에 이걸 누가 재단화로 교회에서 주문했더라도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걸어놓을 수가 없겠죠.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낼게요.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그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예술가들은 참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르네상스 때 예술가에 비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 레오나르도나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하나 그리면 때에 따라서는 막 몇 년씩 걸려요. 거기에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오늘날 예술가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너무 쉽게 그리고 매우 실험적인 거, 자기 자신도 별로
흡족하지 않으면서 자신만만하지 않으면서도 막 발표를 해. 이게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작품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걸 딱 내가 완성품으로 내놔도 되겠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의 윤리적인 태도를 보면은 오늘날은 많이 부패한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아까 그거의 배경이죠. 계단하고. 이건 이제 성제롬이 이 누구예요? 성경을 처음으로 불가타 성경 70인역을 이탈리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서. 제가 이거는 부분인데, 성제롬의 그림에는 여기 이제 앞에 사자도 있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저 사자가 발에 밝힌 가시를 빼줬어서 사자하고 친구가 됐다 그래서 성제롬 그림에 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앙상한 갈비뼈만 남은 그런 성제롬. 그러니까 딴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성제롬을. 이게 사막에서 고행하면서 이제 성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롬이나 이 수도승들은 채찍으로 자기 생식기를 막 때린다든가. 제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오나르도 그림 보면은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가슴을 치는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억압하고. 그럼 그런 걸 표현하는데 이게 맞겠어요? 이렇게 도서관 속에 들어앉아서 책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격이 다르죠. 같은 제롬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딴 화가들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레오나르도는 매우 리얼하게 이게 동굴 속의 성 모자인데 여기 이제 성 마리아겠죠. 아기 예수.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엘리자베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사촌이죠. 여기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배경을 보면 아까 제가 21살 때 고향의 풍경화 얘기 잠깐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비교를 잘 해보시면 이 비스무리한 게 풍경화에서 발견될 거예요. 어떤 잠재적에서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여기 엘리자베스하고 세례 요 그런 그림을 몇 개를 그리는데 요거 이제 아기 습작. 요건 이제 레오나르도가 음악가 밀라노 갔을 때 그린 그림. 요건데 이제 또 이런 여인의 초상화를 아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해서 차츰 이제 모나리자를 그릴 수 있는 준비 단계. 부잣집 여인의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나 연구를 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 보면 그 사람은 12제자 얼굴이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그리고 요건 제가 밀라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최후의 만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갔을 때 요거 복원 중이라 못 들어갔어. 보질 못했어요, 실제로는. 요거 이제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딸린 식당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예수가 가장 사랑할 때는 요한도 예수하고 혈통이 있죠. 친척지간이죠. 요게 이제 가롯 유다. 이렇게 그래요. 최후의 만찬. 제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요렇게 레오나르도 시대의 다른 화가들이 가롯 유다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제자들에서 또 끼어내가지고 반대편에 앉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만 그린 게 아니라 제가 도판을 준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그림도 보면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따로 그리거든요. 예수를 이제 배신한 사람이죠.
어찌 생각하면 배신했지만 여기 뭐 철학학교라니까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의 그 목회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어찌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와 더불어 같이 목회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해석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거 이제 그 시작이고, 이거는 이제 마리아 이게 그 이제 종교회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막 퍼지잖아요. 니케아 공회라든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어느 교회는 가면은 예수보다도 마리아가 더 커. 마리아 숭배가 더 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의 마리아의 어머니 앤까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림에 그 보게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아기 예수가 양, 이게 그 예수의 그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인 동물 아니에요? 모나리자는 서양 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루브르에 가면은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모나리자고, 두 번째 보고 싶어하는 게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 즉위식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우셴버그가 의자 등받이로 그렸죠. 이렇게 그 모나자를 막 깔보고 이러는 이유는 이걸 극복해야지만 현대미술이 앞으로 나가. 너무나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성취한 걸 짓밟아야지만 그 다음 발전의 단계로 나가는데 모나리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르셀 두샹의 그림이 없어 사가지고 얘도 염소 수염을 그렸죠, 연필로. 그래가지고 모나리자 조소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예술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결국은 모나리자의 벽이 엄청 크다는 걸 시인하는 거겠죠. 이건 앤디 월 실크 프린트로다가 그 백남준이 얘기한 대로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앤디 월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그 약간 바쿠스 약간 그 환각에 빠진 그런 그 바쿠스 신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세례요한을 묘사한 손가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위로해서 하늘을 가리켜 같은데, 정확하게 올리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그 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보시면 알죠? 제우스가 유부녀 레다를 겁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백조로다가 변신해서 나와서 쌍둥이 둘을 낳죠. 그 쌍둥이 둘 중에 하나가 아가멤논의 부인 또는 헬레나,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 그 두 사람의 여자가 돼서 나중에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트로이 전쟁을 발발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신화. 그건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화파가 그린 거지 레오나르도가 그린 게 아니에요. 원화는 없어졌어요. 근데 원화가 그거 비슷할 것 같은 게 라파엘로가 그린 건데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모사한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그림은 존재하지 않지만 레오나르도의 라파엘로를 통해서 이럴 거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라파엘로가 레오나르도 작품을 모사했다는 거는 그 존경을 표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이제 레다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어떤 일로 모나리자 그림이 빠졌는데, 이건 이제 이게 프랑스와 일세예요. 프랑스와 일세가 말년에 이제 그 밀라노에서도 좀 별로 생활이 어렵고 주문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프랑스와 일세가 초대를 받아서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를 갔잖아요. 그 앙부아즈에서 프랑스와가 그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아주 그
그렇게 했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뼈를 묻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에다가 묻었는데 나중에 그 전쟁통에 무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람을 보내서 그 레오나르도의 시신을 한번 좀 알아보라 했더니 갔더니 파헤쳐져 가지고 뼈다귀만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그 뼈다귀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물론 그 레오나르도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덤 몇 개가. 근데 두개골이 발견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조금 커 보여.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요게 레오나르도 두개골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걸 잘 안장시켰다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서 결국은 레오나르도는 빈치에서 태어나서 피렌체, 로마, 잠깐 로마, 밀라노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뼈를 묻고,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만든 이제 로마에 가면 아주 훌륭한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참 그 뼈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쓴 거를 5,000페이지 쓴 거를 자기 어린 제자 멜치에게 줬는데 멜치가 그거를 일부 부분을 회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거고. 제가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거 뭐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 쉬고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